2026년 4월 11일 토요일 밤 11시 54분 서울 월광동의 한 고급 저택 100억 원을 호가하는 이 저택의 2층 서재 창문 너머로 노란 불빛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다. 정원의 벚꽃잎이 봄밤의 바람에 흩날리며 잔디 위로 떨어졌다. 저택의 주인은 국회의원 윤재만, 사선의 나이, 삼선 의원이자 차기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 그의 이름 석자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였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서재 의자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책상 위 노트북 화면에서는 그의 얼굴이 흑백 사진처럼 비치고 있었다. 따르릉 따르릉 서재의 유선 전화가 울렸다. 윤재만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누구냐? 의원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 밤 자정까지요. 10억 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고 계시지요? 전자 변조된 목소리. 윤재만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새끼야. 너 누구야? 내가 누군지 알고 의원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으니까 연락드린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11년 전 그 가을밤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잘 알고 있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웃음소리. 그리고 한마디. 의원님. 수정마개는 잘 보관하고 계신가요? 윤재만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손바닥만 한 크리스털 마개 하나가 들어 있었다. 영롱한 빛을 내는, 그러나 어딘가 불길한 그 작은 물건, 수정마개. 윤재만은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을 떨었다. 그는 결심한 듯 일어섰다. 그가 의지할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2026년 4월 12일 일요일 아침 9시 27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 50층짜리 럭셔리 빌딩의 최상층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봄날의 햇살이 강물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300평 규모의 강력 탐정사무소. 입구의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자 한 남자가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들어섰다. 그의 등은 굽어 있었고 발걸음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리셉션 데스크에서 이에나가 그를 맞이했다. 훤칠한 키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둥근 안경 너머의 차분한 눈빛. 어서 오십시오. 강력 탐정사무소입니다. 예약하신 분이시지요? 남자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그제야 이에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매일같이 보던 얼굴, 윤재만 의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평소의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에나는 그를 가장 안쪽의 비밀 상담실로 안내했다. 방음과 도청 차단 설비가 완벽한 그 방에는 이미 강혁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 짧게 깎은 머리, 왼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검은색 캐주얼 정장을 입은 그는 윤재만이 들어서자 일어나 가볍게 목례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강혁입니다. 윤재만은 강혁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강 탐정님, 도와주시오. 도와주실 분은 강 탐정님밖에 없소. 강혁은 그를 소파에 앉히고 이에나가 가져온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했다. 윤재만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한참을 침묵했다. 강혁도 재촉하지 않았다. 16년간 강력계에서 다져진 그의 인내심이었다. 마침내 윤재만이 입을 열었다. 강 탐정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소. 나는 협박을 받고 있소. 어떤 협박입니까? 누군가가 11년 전의 일을 들먹이며 10억 원과 한 가지 물건을 요구하고 있소. 한 가지 물건이라면? 윤재만은 망설이다가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손바닥만 한 크리스털 마개가 들어 있었다. 영롱하게 빛나는 그것을 강혁과 이에나는 가만히 응시했다. 수정마개입니다. 수정마개? 이건 그저 술병 마개일 뿐이요. 그러나 이 안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협박범은 말하고 있소. 강혁은 그 마개를 받아들었다. 손끝의 무게가 묘하게 묵직했다. 그는 마개를 빛에 비춰보았다.
영롱한 크리스털의 내부에 무언가 작은 그림자 같은 것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의원님, 1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재만의 어깨가 무너지듯 처졌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015년 10월. 그때 나는 초선 의원이었소. 그해 가을, 청해도 월광의 한 별장에서 비공식 모임이 있었소. 정치인, 대기업 회장, 검찰 고위 인사 7명이 모였지. 그 자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소. 한 사건을 덮기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한 청년이 죽었소. 24살의 청년이었지. 그 별장 근처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위장된 채. 그러나 사실은 한 회장님의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를 친 것이었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단순 사고로 처리했소. 이에나의 차분한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강혁의 표정은 굳어졌다. 청년의 이름은 이진우. 24살. 청년의 가족에게는 약간의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사건은 그렇게 묻혔소. 강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강력계 시절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진실이었다. 한 청년의 평생이,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그 잔인함. 의원님, 그렇다면 이 수정마개는 무엇입니까? 그날 밤 별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했소. 7명이 모두 서명한 합의서. 그것을 어떻게 보관할지 의논한 끝에 사진으로 찍어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들어 이 수정 마개 안에 봉인했소. 7명 중 1명.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보관하기로 했소. 왜 의원님이? 그땐 내가 가장 약자였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종의 인질 같은 것으로 나에게 맡긴 거요. 만약 내가 배신하면 그들이 나를 처단할 수 있도록. 윤재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 그리고 나에게 이 수정 마개를 넘기라고 협박하고 있어. 10억 원과 함께. 시아는 오늘 밤 자정. 강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물었다. 의원님, 그러면 의원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협박범을 잡아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수정 마개를 안전하게 처리해달라는 겁니까? 윤재만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강 탐정님,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협박범도 잡고 싶고 이 수정 마개도 지키고 싶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오. 그러면 나는 죗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소. 11년 동안 매일 밤 그 청년의 얼굴이 나를 따라다녔소. 그러나 나는 지금 죽는다면 다른 6명이 모두 빠져나갈 거요. 나는 그들도 함께 처단되기를 원하오. 그래서 이 합의서가 진정한 의미로 쓰이기를 원하오. 강혁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는 이에나와 시선을 교환했다. 이에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의원님, 의뢰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첫째, 의원님은 저희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둘째,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에는 의원님도 법의 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윤재만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들이겠소. 윤재만이 돌아간 후 강혁과 이에나는 사무소의 최첨단 실험실로 향했다. 실험실에는 송태풍 박사와 나정희 박사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송태풍 박사는 40대의 다부진 체격에 두꺼운 안경을 쓴 화학 전문가였고, 나정희 박사는 30대 중반의 빼어난 미모에 디지털 포렌식과 정밀 광학 분석을 담당하는 전문가였다. 송 박사님, 나 박사님. 이 수정 마개의 내부를 손상 없이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송태풍 박사는 마개를 받아들고 정밀 저울에 올렸다. 무게가 같은 크기 일반 수정보다 0.7g 무겁네요. 안에 뭔가 있긴 한 모양입니다. 나정희 박사는 마개를 광학 단층 촬영기에 올렸다. 거대한 모니터 화면에 마개의 내부 구조가 3차원으로 떴다. 탐정님, 보세요. 마개 정중앙에 작은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이는 얇은 조각이 들어있고요. 화면을 들여다보던 강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꺼낼 수 있겠습니까? 송태풍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막의 옆면을 보시면 미세한 이음매가 있어요. 이건 통수정이 아니라 이중 구조로 만들어진 거예요. 정밀하게 분리하면 안에 필름을 꺼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3시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혁과 이에나가 실험실을 나서려 할 때 이에나가 갑자기 멈춰섰다. 송 박사님, 잠시만요. 막의 표면에 묻은 미량의 물질도 분석해 주시겠어요? 손때 같은 거요. DNA 검출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강혁이 물었다. 애나 씨, DNA는 왜? 탐정님, 의원님이 이 마개를 11년 동안 혼자 보관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마개 표면에는 의원님의 DNA밖에 검출되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된다면 누군가가 이 마개를 만진 적이 있다는 거군. 네. 그게 협박범의 정체를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어요. 강혁은 이에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애나 씨 정말 한 발 빠르오. 제 일이니까요, 탐정님. 이에나는 평온하게 대답하며 안경을 살짝 올렸다. 사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윤재만이 건네준 또 다른 봉투를 펼쳤다. 그 안에는 2015년 10월 그날 밤 별장에 모였던 7명의 명단이 들어 있었다. 윤재만은 마지막 카드로 이 명단을 강혁에게 맡겼다. 명단을 본 이에나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탐정님,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거물이네요. 읽어봐 주시오. 이에나는 차분히 명단을 읽었다. 첫째, 윤재만 의원, 의뢰인 본인. 둘째, 한상호. 당시 검찰 부장검사, 현재는 변호사. 셋째, 김도연, 강성그룹 회장. 넷째, 김도연의 아들 김태욱. 당시 음주운전으로 청년을 친 장본인. 다섯째, 최은영. 당시 고위직 행정관, 현재 정치 컨설팅 회사 대표. 여섯째, 박순길. 당시 청해도 월광경찰서장, 현재 퇴직. 일곱째, 정수광. 당시 송상일보 정치부 기자, 현재 한 유력 일간지 편집국장. 강혁은 펜으로 이름 하나하나에 동그라미를 쳤다. 의원, 변호사, 재벌과 그 아들, 컨설턴트, 경찰, 언론인. 한 사건을 덮기에 완벽한 조합이군. 그러면 협박범은 이 7명 중 1명일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이 일을 알게 된 외부인이거나 외부인일 가능성은 낮소. 이 비밀을 알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강혁은 명단의 마지막 이름을 톡톡 두드렸다. 한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소. 누구요? 피해자 이진우의 가족이요. 이에나의 눈이 가늘어졌다. 가족이 진실을 알게 됐다면 11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을 수도 있지. 윤재만에게 다른 6명까지 함께 묶어 처단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흥미롭소. 그건 단순히 죄책감만은 아닐 거요. 강혁은 휴대전화를 들었다. 단축번호 1번. 형, 부탁이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강민혁 검사장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혁아, 또 무슨 사건이냐? 형, 2015년 10월에 청해도 월광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진우라는 24살 청년 사건이 있어. 그 사건 자료 좀 뽑아줘. 그리고 그 청년의 가족 현황도. 알았다. 그리고 혁아, 응? 이번 의뢰 위험하지? 형, 늘 위험했어. 몸 조심해라. 이 선생한테도 안부 전하고. 전화를 끊자 이에나가 노트북을 펼쳤다. 탐정님, 그동안 저는 이 7명의 최근 행적과 재정 상태를 파악해 볼게요. 협박범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흔적을 남겼을 거예요. 부탁하오, 애나 씨. 오후 2시 47분. 강혁은 무인 승용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윤재만에게 받은 비상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김태욱, 강성그룹 차기 후계자. 11년 전 그 음주운전 사고의 당사자. 여보세요? 김태욱 씨. 강혁입니다. 윤재만 의원의 부탁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굳어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요? 1시간 후 강남구 청담동 라움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시면 사정이 더 나빠집니다. 전화를 끊은 강혁은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봄꽃이 만개한 강변북로의 풍경. 그러나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오후 3시 52분, 청담동의 한 고급 카페. 김태욱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30대 후반에 잘 차려입은 남자. 그러나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혁 탐정님이시군요. 이름은 들었습니다. 김태욱 씨,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2015년 10월에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재만 의원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김태욱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게 무슨, 김태욱 씨,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한 달 사이에 누군가로부터 이상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협박 같은 거요. 김태욱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2달 전부터 익명의 편지가 오기 시작했소. 그 청년의 사진과 함께. 그러나 어떤 요구도 없었소. 그저 사진만. 매주. 사진? 네, 매주 한 장씩. 그 청년이 살아있을 때의 사진,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마치 나에게 그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협박치고는 너무 정성스러웠다. 단순히 돈을 노리는 자라면 곧장 요구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협박범은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하고 있었다. 죄책감, 그리고 진실의 무게. 김태욱 씨, 그 편지들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집에 있소. 다 보관하고 있소. 차마 버릴 수가 없었소. 강혁은 김태욱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 눈에는 11년간 묻어두었던 어떤 감정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김태욱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밤, 그 청년을 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태욱이 멈칫했다. 그의 손이 컵을 잡았다 놓았다. 그건 이미 다 끝난 이야기 아니요? 끝나지 않았으니 협박범이 나타난 겁니다. 긴 침묵. 그리고 김태욱이 천천히 말했다. 내가 친 게 맞소. 내가 운전했고 내가 음주 상태였소. 확실합니까? 확실하오. 강혁은 그의 눈을 한 번 더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작은 의문 하나가 자리 잡았다. 김태욱의 대답이 너무 빨랐다. 마치 외워둔 답안처럼. 저녁 7시 18분, 강혁은 사무소로 돌아왔다. 실험실에서는 송태풍 박사와 나정희 박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 탐정님, 작업이 끝났습니다. 송태풍 박사가 작은 유리 트레이를 내밀었다. 그 위에는 분리된 수정 마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손톱만 한 마이크로 필름이 놓여 있었다. 필름을 영상으로 변환해 봤습니다. 보시지요. 나정희 박사가 대형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 한 장의 문서가 떴다. 손글씨로 작성된 합의서, 그리고 그 아래에는 7명의 자필 서명과 무인이 찍혀 있었다. 2015년 10월 17일, 본 합의 당사자들은 2015년 10월 16일 새벽 청해도 월광군 도로에서 발생한 이진우의 사망 사건에 대하여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며 어떠한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본 합의는 본 문서의 7 당사자 모두의 합의가 있을 때에만 무효화될 수 있다. 서명 윤재만, 한상호, 김도연, 최은영, 박순길, 정수광. 강혁의 입꼬리가 굳었다. 11년 전 7명의 인간이 한 청년의 죽음을 종이 한 장으로 묻어버린 흔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곧 다른 것을 발견했다. 잠깐. 이 서명들 중에 이상한 게 있소. 이해나도 화면에 다가섰다. 어디요, 탐정님? 김태욱의 서명을 보시오. 그리고 김도연 회장의 서명도. 두 서명의 필체가 너무 비슷하오. 나정희 박사가 두 서명을 확대해 나란히 비교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맞아요, 탐정님. 미세하게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 쓴 글씨예요. 아마 김도연 회장이
아들 김태욱의 이름까지 대신 서명한 것 같아요. 이해나의 차분한 눈빛에 작은 불꽃이 일었다. 탐정님, 이거 그날 밤 김태욱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소. 강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들었다. 형, 이진우 사건 자료 받았어? 방금 보냈다. 메일 확인해. 이해나가 즉시 노트북을 열어 메일을 확인했다. 강민혁 검사장이 보낸 자료에는 당시 사건 조서와 부검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해나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스크롤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손이 멈췄다. 탐정님, 이거 보세요. 부검 보고서의 한 줄. 사망 추정 시각 2015년 10월 16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이해나가 다른 화면을 띄웠다. 김태욱이 그날 밤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강민혁 검사장이 함께 보내준 자료였다. 2015년 10월 16일 새벽 1시 47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술집에서 결제. 강남 청담에서 새벽 1시 47분에 결제했어요. 그런데 월광에서 사고가 난 시각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고요. 청담에서 월광까지는 차로 최소 2시간 반은 걸려요. 새벽 1시 47분에 청담에 있었다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월광에 도착할 수 없어요. 강혁은 화면을 응시했다. 김태욱은 그 자리에 없었소. 그러면 정말로 친 사람은 김도연 회장 본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버지가 운전했고 그것을 아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러나 아들에게도 결국 안 씌우고 단순 사고로 묻어버렸어요. 7명이 합의해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까지 내세워가며 합의서에 서명한 거군. 강혁의 눈빛에 차가운 분노가 일었다. 강력계 시절 수많은 사건을 겪었지만 이런 종류의 진실은 매번 그를 무겁게 만들었다. 밤 9시 42분, 강혁과 이해나는 서울 은평구의 한 작은 빌라 앞에 차를 세웠다. 이진우의 어머니, 이옥분 여사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 인기척이 들렸다. 안에서 부드럽지만 지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이옥분 어머님이시지요? 강혁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께 도움이 될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60대 후반의 작고 마른 여인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눈은 깊고 슬펐다. 그러나 동시에 어딘가 단단했다. 강혁 탐정님이시라고요?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어요. 들어오시지요. 작은 거실. 벽에는 청년의 사진이 가득했다. 학사모를 쓴 사진,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친구들과 웃는 사진. 그 모든 사진 속에서 이진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옥분 여사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강혁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어머님은 진우 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옥분 여사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11년간 쌓아온 어떤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 탐정님, 어떤 진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우 씨가 단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게 아니라는 진실, 그리고 그 사건을 7명의 권력자가 은폐했다는 진실 말입니다. 이옥분 여사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입니까? 3년 전부터요. 이해나가 부드럽게 물었다. 어머님, 어떻게 아셨어요? 내 아들은 죽기 전날 밤 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가 큰 거 하나 잡았어요. 월광의 한 별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낼 거예요. 한 회장님의 아들이 곧 신문에 날 거예요.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말이 그 아이의 마지막이었어요. 강혁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진우 씨가 기자였습니까? 네, 인터넷 신문 기자였어요. 작은 매체였지만 우리 진우는 늘 큰 기사를 꿈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월광으로 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진우 씨가 무엇을 취재하러 갔는지 아십니까? 이옥분 여사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벽장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노트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진우의 취재 노트예요. 3년 전 진우 친구였던 한 기자가 정수광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회사를 옮기면서 짐을 정리하다가 진우의 노트를 발견해서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그제야 저는 알았어요. 강혁이 노트를 받아 펼쳤다. 그 안에는 청년 진우의 또렷한 글씨가 빼곡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 2015년 10월 15일, 내일 새벽, 월광 별장, 김도연 회장, 윤재만 의원, 한상호 검사, 박순길 서장, 그리고 누군지 모를 청와대 인사와 기자 1명.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들이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내가 밝혀낸다. 강혁은 노트를 천천히 덮었다. 그는 이옥분 여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머님은 윤재만 의원에게 보내신 협박 편지의 발신자이십니까? 이옥분 여사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강 탐정님. 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 진우의 친구예요. 그 정수광이라는 기자요. 그가 3년 전 저에게 노트를 넘기면서 약속했어요. 어머님, 저도 죄가 있어요. 그날 밤 합의서에 서명한 7명 중 1명이 바로 저예요. 저도 진우를 배신했어요. 어머님, 저는 10년이 걸리더라도 그들을 모두 단죄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요. 강혁과 이해나의 시선이 마주쳤다. 협박범의 정체. 그것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7번째 인물, 정수광이었다. 밤 11시 12분, 강혁의 무인 승용차가 한강대교를 건너고 있었다. 운전대는 비어 있었고 강혁과 이해나는 뒷좌석에서 마지막 작전을 점검하고 있었다. 애나 씨, 협박범 정수광은 오늘 밤 자정에 윤재만 의원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장소는 한남대교 북단 폐공장. 그곳에서 10억 원과 수정마개를 받는다고 했지. 네, 탐정님. 정수광은 자기가 진우 친구이자 그날 밤 7명 중 1명이었어요. 그러면 왜 굳이 윤 의원에게서 수정마개를 받으려는 걸까요? 자기도 합의서에 서명한 당사자라면 합의서의 내용을 잘 알 텐데. 단순한 합의서가 아니오, 애나 씨. 그 안에 모든 7명의 자필 서명과 무인이 있는 그 마이크로필름은 그 어떤 증언이나 진술보다도 강력한 물증이요. 정수광은 자기 스스로도 단죄받기 위해 그 물증을 손에 넣고자 하는 거요. 자기까지 함께 처단되겠다는 거군요. 그렇소. 이해나가 안경을 살짝 올렸다. 탐정님, 만약 정수광이 폭주한다면 윤 의원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요. 차는 한남대교 북단의 폐공장 부근에 도착했다. 강혁과 이해나는 차에서 내려 어둠 속을 조용히 이동했다. 폐공장 옥상에서는 송태풍 박사가 조종하는 최첨단 드론이 이미 공장 내부를 정찰하고 있었다. 이해나는 무선 이어폰을 통해 송 박사와 통신했다. 송 박사님, 내부 상황은요? 공장 1층 중앙에 윤 의원이 도착했고 한 명의 남자가 그 앞에 서 있어요. 정수광 본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잠깐 다른 인원이 있어요. 공장 2층 모퉁이에 1명. 그리고 공장 외부 동쪽 벽에 2명. 무장한 듯합니다. 이해나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탐정님, 정수광 혼자가 아니에요. 강혁의 표정도 굳었다. 다른 누군가가 정수광을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르오. 두 사람은 폐공장의 측면 비상구로 조용히 진입했다. 무술 유단자다운 가벼운 발걸음. 강혁은 1층 중앙 홀로 향하고 이해나는 2층의 무장 인원을 제압하러 향했다. 공장 1층 중앙, 윤재만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 하나를 내려놓고 있었다. 그 앞에는 검은 모자를 쓴 남자, 정수광이 서 있었다. 의원님, 가방 안에 10억 원, 그리고 수정마개 다 가져오셨지요? 여기 있어. 그런데 정수광 씨, 당신은 왜 이러는 거요?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지 않소. 정수광이 모자를 천천히 벗었다. 40대 후반의 야윈 얼굴. 그의 눈에는 11년의 회한이 담겨 있었다.
의원님, 그래서 이러는 거요. 나도 죄인이요. 그러나 나는 그날 진우를 직접 본 마지막 사람이요. 진우는 내 친구였소. 그런데 나는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진우를 구하지 못했소. 아니,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았소. 그 죗값을 치를 시간이 됐소. 윤재만이 흐느꼈다. 그러면 같이 자수합시다. 같이 죗값을 치릅시다. 안 됩니다, 의원님. 자수만으로는 안 됩니다. 김도연 회장은 변호사를 동원해 어떻게든 빠져나갈 거요. 한상호도. 우리는 모두 합의서에 잡힐 서명이 있는 그 물증이 있어야만 진정한 단죄를 받을 수 있소. 그때였다. 탕! 총성이 두 발 울렸다. 정수광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윤재만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다. 공장 2층 모퉁이에서 한 남자가 권총을 들고 나타났다. 그러나 그 남자는 곧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다. 이해나가 2층에서 그를 제압한 것이었다. 강혁이 1층 중앙 홀로 달려 나왔다. 그는 윤재만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내고 쓰러진 정수광에게 다가갔다. 정수광은 가슴에 두 발의 총상을 입고 있었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수광 씨, 정신 차리시오. 누가 당신을 쏘았소? 정수광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강혁 탐정님이시군요. 그 사람이요. 김도연 회장이 보낸 사람이요. 김 회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소. 내 계획을 이해나가 응급처치를 시작하며 동시에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정수광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수광 씨, 한 가지만. 그날 밤 진우를 친 사람이 누구요? 정수광은 가까스로 미소 지었다. 김도연 회장 본인이요. 그러나 그자는 단순히 청년을 친 게 아니요. 진우가 자기를 알아본 걸 알고 일부러 후진해서 한 번 더 친 거요. 진우는 그래서 죽은 거요. 그자는 살인자요. 정수광의 손이 강혁의 손을 꽉 잡았다. 강 탐정님 부탁이요. 합의서를 진우 어머님께 보여드리시오. 그리고 모두를 단죄해 주시오. 나를 포함해서. 걱정 마시오, 수광 씨. 약속하겠소. 정수광의 손이 천천히 풀렸다. 그의 얼굴에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이 깃들었다. 강혁은 천천히 그의 눈을 감겨주었다. 2층에서 이해나가 내려왔다. 그녀의 손에는 결박된 무장 남자가 끌려오고 있었다. 탐정님, 이쪽 일단락됐어요. 공장 외부 2명도 송 박사님이 드론으로 마비탄을 발사해 제압했고요. 경찰이 곧 도착할 거예요. 강혁은 가만히 정수광의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검은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다. 애나 씨, 우리가 한 발 늦었소. 탐정님, 우리가 아니었으면 윤 의원도 함께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진실도 묻혔을 거고요. 이해나가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잡았다. 강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튿날 4월 13일 월요일 아침 강혁 탐정사무소. 강혁과 이해나는 회의실에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수정마개에서 꺼낸 마이크로필름의 출력본, 정수광이 보관해둔 진우의 취재 노트, 그리고 정수광이 자기 죽음을 대비해 미리 작성해 두었다는 자술서가 놓여 있었다. 자술서는 정수광이 어젯밤 강혁에게 보내둔 우편물이 새벽에 도착한 것이었다. 이해나가 자술서를 펼쳐들었다. 탐정님, 이거 보세요. 정수광 씨는 자기 죽음까지 어느 정도 예측했어요. 김도연 회장이 자기를 노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술서에는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다. 김도연 회장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진우를 친 것. 그리고 진우가 살아있는 채로 신음하자 한 번 더 후진하여 의도적으로 죽인 것. 정수광이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목격한 것. 그리고 7명이 모여 합의서를 작성한 것까지. 애나 씨, 이걸로 충분하오. 형에게 보냅시다. 오전 11시. 강혁은 형 강민혁 검사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검찰청 청사의 사장실에서 강민혁이 그를 맞이했다. 혀가, 어젯밤 그 폐공장 사건 너희가 한 거지? 형,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됐다. 그래서 무얼 가져왔냐?
강혁은 모든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쳤다. 마이크로필름 출력본, 자술서, 취재 노트, 그리고 DNA 분석 보고서. 마지막으로 송태풍 박사가 분석한 수정막의 표면의 DNA 결과지. 그것에는 윤재만 외에 김도연 회장의 DNA도 미량 검출된 것으로 나와 있었다. 즉, 김도연이 어떤 식으로든 마개에 접촉한 적이 있다는 뜻이었다. 어쩌면 어젯밤 폐공장 작전 자체가 김도현이 정수광을 통해 수정 마개를 회수하여 증거를 인멸하려던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컸다. 강민혁은 한참을 자료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굳은 미소가 번졌다. 혀가, 이건 폭탄이다. 의원, 변호사, 회장, 경찰서장, 한 번에 5이 무너지는 사건이야. 형,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뭐? 진우 어머님에게는 진실을 정중하게 전달해줘. 우리 손으로 전달하고 싶은데 그건 검찰의 영역이니. 강민혁이 동생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어렸다. 혀가, 너 정말 좋은 형사였구나. 아니, 좋은 탐정이구나. 형이 더 좋은 검사잖아.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11년간 한 어머니가 견뎌야 했던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다. 며칠 후 4월 16일 목요일 저녁 7시 23분, 강성그룹 회장 김도연 구속, 한상호 변호사 구속, 박순길 전 월광경찰서장 구속, 최은영 정치컨설팅 회사 대표 구속, 윤재만 의원 자진 사퇴 및 자수. 신문 일면을 그들의 얼굴이 가득 채웠다. 강혁 탐정사무소, 강혁과 이해나는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한강 위로 봄날의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이옥분 여사가 사무소를 방문한 것은 그 직후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강혁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강 탐정님, 이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진우가 헛되이 죽지 않게 해주셨어요. 이옥분 여사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 눈물에는 처음으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어머님, 의뢰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진우 씨의 명예가 회복된 것만으로 저희도 충분합니다. 이옥분 여사는 한참을 강혁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강 탐정님, 우리 진우가 살아있다면 강 탐정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을 거예요.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강혁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어머님, 진우 씨 같은 청년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저희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옥분 여사가 돌아간 후 사무소에는 정막이 흘렀다. 이해나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와 강혁의 옆에 앉았다. 탐정님, 이번 사건 정말 무거웠어요. 그렇소, 애나 씨. 한 청년의 죽음이 7명의 권력자에 의해 묻혔어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은 11년간 자기 자신과 싸우다 결국 죽음으로 진실을 밝혔고요. 강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애나 씨, 정수광은 결국 자기 죽음을 통해 자기를 단죄한 거요. 그는 11년 전 그날 밤 친구를 외면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거요. 용서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이해나가 차분히 말했다. 그녀의 둥근 안경 너머의 눈은 가만히 노을빛을 담고 있었다. 강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차분한 표정. 그러나 그녀의 옆모습에는 11년간 한 어머니가 안고 살았던 슬픔에 깊이 공감하는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다. 애나 씨, 네, 탐정님. 우리는 다음에도 이런 사건을 만날 거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잃고 무너져가는 사건, 한 청년의 평생이,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에 무너지는 그런 사건. 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 줍시다. 그리고 지켜줍시다. 이해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탐정님, 끝까지요. 같은 날 밤 9시 52분, 강혁 탐정사무소 옥상 헬리포트.
강혁과 이해나는 봄밤의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멀리 한강대교의 불빛들이 강물 위로 길게 늘어졌다. 봄바람에 두 사람의 옷자락이 살짝 흔들렸다. 애나 씨,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합시다. 네, 탐정님. 한 가지 더. 네? 강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애나 씨, 우리 사무소에 와줘서 정말 고맙소. 이애나는 조용히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둥근 안경 너머의 눈에 잠시 무언가가 어른거렸다. 그러나 그녀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가 더 감사해요, 탐정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11년 묵은 진실을 함께 밝혀낸 동료에 대한, 그리고 결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어떤 마음에 대한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50층 최상층 사무소,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별빛처럼 반짝였다. 그 빌딩의 옥상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봄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도시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무언가를 잃고 무너져가고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합정동의 50층 그 사무소가 있는 한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었다. 작은 수정마개 하나에 11년의 진실이 봉인되어 있었듯이 세상의 모든 비밀은 언젠가 빛에 비춰지는 날이 온다. 그것이 강혁이 믿는, 그리고 이해나가 함께 믿는 진실의 무게였다.